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환경과 수입, 성격이 잘 맞아 함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상사가 직원을 소중히 여겨주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복지도 좋았고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길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업적이 낮으면 퇴근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두세 명이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매일 출근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직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30대 중반이었는데 남편이 이직을 준비한다고 해도 현재의 회사보다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의 이직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왔어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해보기도 했고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소액 투자로 이익을 내기도 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해 치킨값을 벌어오면 좋을 텐데요. 남편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 소액 투자 취미를 알고 있었고 용돈을 벌어들이니까 좋아했어요. 그러더라도 이번에는 돈을 크게 벌어보자는 제의를 하곤 했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1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만들면 30만 원이니까요. 300만 원이 다 고인이나 주식 같은 수익률이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분야인데 고정 수익이 나오는 거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진행 중인 투자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10%에서 20% 정도의 고정 수익이 나오는 투자 상품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요즘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아요. 저와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 식구를 먹이고 있는데 얼마나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돈을 잃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막연히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면서 치킨을 먹는 동안 현관벨이 울렸어요. 꽤 늦은 시간이라 누가 방문할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궁금해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뭐가 그렇게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은 어디에 있나요? 니네 시합이 많이도 꺼내지 마라. 내가 속이 이상해서 가출한 아이라 전 가처를 했으니 오늘만 너희 집에 묵자. 나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게 많아. 나이 60이 넘은 시부모가. 부부싸움과 가출에 대한 상황이 매우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할 수 없었으니 서둘러 작은 방에 이불을 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쳤을 것 같아서 마련해 두었는데 거실에서 우리 부부가 먹던 치킨을 뜯기 시작했어요. 손가락까지 씹어가며 먹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나와서 시어머니한테 무언가를 말하자마자 잔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썩었니? 맨날 배달시키면 얼마나 쓸 건지 용돈도 주지 못하냐 등등. 시어머니가 치킨을 먹다가도 왜 자신한테만 잔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입을 올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내 아내가 번 돈으로 투자하여 먹는 것이라 어떻게든 먹여줘야 한다. 소액으로 주식도 하고 있어서 돈을 벌어오는데 공짜로 먹는 치킨이 어디 나쁜가. 엄마도 치킨을 맛나게 먹었는데 왜 이러냐. 생각해보니 한결같이 맞게 얘기한 것 같아서 당황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나를 지지해 주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어떤 투자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겠는가 싶군요.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격이다.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너 주식 잘 하냐고 물어보고 있었군. 나한테 다 매번 돈을 번다고 생각하겠어? 때로는 치킨값을 몇 배나 손해를 보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내가 쏠쏠하게 벌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인도 내게 실적 정보를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주식을 잘한다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 누구더라? 아, 외국인 그 누구 있잖아. 10,000원으로 시작해서 몇 억을 벌었다던 사람. 뭔가 그의 빛인가 무슨 비법이 있는 그 인간이 있었지. 너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하는 거야? 아니야.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나눠야지. 아, 나는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인 수준이야. 주식 시장이 얼마나 급변하는데 매번 맞추기만 하겠어? 주식은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어머님, 노후자금 날리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 가서 아버지랑 화해할 생각이나 해. 얘는 뭘 중요한 비밀이라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래? 참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 난 먼저 잔다. 하다 남은 닭다리까지 야무지게 뜯어먹고 방으로 들어갔어. 다음 날 내가 부부가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시댁에 가려고 했다면 나가시다니. 그런데 남편이 괜한 말을 꺼냈던지 그 뒤로 가끔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다. 네,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반도체가 좋다고 하던가 뭐라고 했던데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더군요. 말야, 반도체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많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철강 산업이나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지금 들어가도 손해보지는 않겠죠? 뉴스에서 반짝일 거라고 했으니까 빨리 투자하고 빨리 팔아야 하지만 이미 그 정도면 다 오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알기 전에 사서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상한가에도 남아있을 것 같지만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만 돈을 벌려고 나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말을 듣면 쏠쏠하게 벌 거라고 하더라만요. 혼자만 먹지 말고 정보를 나누세요. 가족끼리 상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누가 혼자 먹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이리저리 휘두르고 사는 것 보면 먼저 투자하고 놔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주식을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주식으로 1억을 벌려면 2억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인 줄 아세요? 어머님은요? 그냥 적금에 가입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있잖아. 은행에 적금 들어봐야 얼마나 이자가 되는지 알 수 있어. 그걸 해보라는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말고 소스 몇 개만 줘봐. 내가 수능에서 잘 성적을 거두면 너한테 몇 푼 줄게. 만약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건 아니니까. 게다가 너무 열심히 일해도 치킨값으론 바라지 못해서 남편과 한 가족 야식만 먹는다.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말이야. 그렇게 3개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내가 다니던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으로 진출하면서 운이 좋게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 회사가 바뀌면서 야근이 빈번해질 정도로 바쁘게 되었어. 집에 도착하는 시간도 10시나 11시가 넘는 경우가 있었고 정말 바빠서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 했어.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직원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어. 그 반면에 남편은 회사에서 일만 하고 월급도 올라가지 않았어. 남편은 나의 열정에 대해 의아해했지. 하지만 그러던 중 회사가 더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직원도 2배로 증가했어. 더 좋은 소식은 우리 회사도 드디어 주식을 상장하게 되었어. 성공적인 2차 전지 사업으로 회사가 번창하면서 직원들의 노고로 인한 성과였습니다. 그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어 왔고 직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식 상장 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지분을 연차에 맞게 분배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단, 올해 더 많이 기여한 직원에게는 더 우량한 비율로 주식을 배분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저도 궁금하여 연차를 확인했고 처음으로 다니는 회사이니 10년 동안 성실히 다니며 사장님이 잘 챙겨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식 상장일 당일 사장님께서 보너스로 주식을 나눠주시고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소량의 주식이 돌아와서 행복했는데 놀랍게도 주식 가격이 급등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활기가 넘쳐서 직원들도 작게라도 주식을 갖게 되자 자부심이 높아졌고 더 다정한 분위기가 장착되었습니다. 모두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데 자연스레 주식으로 재미를 느끼게 된 제가 노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편도 함께 흥분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를 받았단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 돈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10년차 직원이라 쏠쏠한 주식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몇 주를 받았냐고 물어오지만 곧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했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지 못했고 그냥 보너스 주식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공짜로 받은 주식조차 상승해서 남편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나의 돈인데 왜 이리 흥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차가 비싼 건 알았지만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 당연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댁에 가서는 부모님께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서 큰돈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디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단 희망이 꼭 있지만 끝내 나도 요 녀석의 굴레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신경질이 찌릿찌릿 놀랐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득달하듯 저에게 달려들며 투정을 부렸어요. 응, 너네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나에게 말이라도 했어야겠지.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입을 씻고. 아니, 너 정말 치사한 거 아닌가? 내가 돈 벌어도 너한테 갑질당할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 아휴, 너는 시댁이 물같이 보이나 봐. 서로 돕고 살자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줘야지. 우리 회사 주식이 떨어졌으면 제 탓을 한다고? 나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할 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이런 말 다시 하지 말고. 아니, 너만 잘 돼서 나한테 회사랑 노상 병상 말고 이렇게 배 아프게 해서 뭐 하려는 거야? 정말 열불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혼자 돈을 벌어서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떡을 주겠냐고. 저도 어이없어서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주식이 상승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았어요. 통장에 보지 못한 숫자가 끼얹어져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돈이면 남편과 노후에 살 만큼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너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전해줄 정보가 하나 있는데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난 아랫사람을 챙겨줘야지. 투자를 한번 시도할 생각이 있니? 이번에 너는 주식도 정리했다고 했었잖아. 어떤 투자 정보를 알고 왔길래 그렇게 설레발을 치나요? 궁금하네. 내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 10%에서 20%의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처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아울렛에서 일하는데 상품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더라. 아울렛 상품권을 10만원어치 구입하면 12만원어치를 받는데. 그걸 현금화한다고. 100만원을 투자하면 120만원이 된다는 걸 알고? 놀라운 일이 있어?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을까?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도 어렵겠지?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속는 척하며 투자해봤는데 정말로 20만원씩 들어왔어. 너도 한번 시도해봐. 소액으로 한번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는 척하며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럼 100만원 정도로.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내 마음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어. 일주일 뒤에 현금화했다고 120만원을 보내왔다네. 이게 정말 가능한 투자일까? 생각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100만원을 송금했고 다시 120만원이 왔어. 이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닐까? 5번에 걸쳐 총 500만원을 보내고 이어 100만원을 더 전송했어. 제가 얻게 되었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즉시 돈을 송금해 주셨기 때문에 상품권 투자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들어오는 수익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만 받는다면 돈을 빨리 쓰고 없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큰 금액을 한번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이 들어온다. 2천만 원은 누군가에겐 연봉에 상응하는 큰 돈이다. 또한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돈을 20%씩 더해 돌려주셨다.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1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탐하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날엔 시어머니께서 1억을 받으셨다. 그제서야 아이가 큰 금액의 상품권을 한 번에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구매를 다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눠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나눠 구매하도록 하였고 시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대답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과 5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말씀하면서 20%를 더해 600만 원으로 반환하셨어요. 여러 차례 나눠서 구매해야 해서 조금 수고로웠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하는 게 어땠느냐고 하셨습니다. 갖가지 변명을 다 하시면서 각각 상품권을 몇 얼마치로 구매하고 20%를 더해 돌려주신다며 정확히 계산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상품권 투자를 믿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할까 고민했습니다. 몇 달 동안 돈을 받아오다 보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얼마를 보내주실 거냐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대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차를 바꾸고 싶어서 날에 따라 차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1억을 주고 나서 남은 돈으로 차를 사줄까 고민했습니다. 1억에 대해 20%의 이익을 얻으면 2천만 원 이상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나서 남편에게 좋은 차를 살까 고민했죠. 남편에게 차 한 대를 찾아보라고 말한 다음 날 가족들에서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3천만 원이나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여유 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빌려줄 수 있겠어요. 혹시 내년에 적금 만기되면 바로 카푸마 전세금이라는 게 뭐 빌려줘도 사라지는 돈도 아니니까 송금해 줄게요. 엄마 집이 먼저지 뭐 충분히 빌려드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는 먼저 빌려드릴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어요. 친정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빌려줬어요. 차는 내년에 돈이 들어오면 바꿔야겠죠. 이런 남자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급을 나누거나 해요. 남편에게 차를 내년에 사줄 거라고 말했더니 화를 내시는군요.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디에 없다고요. 이미 친구들한테 외제차를 살 거라고 얘기하고 대리점에 다녀오기까지 했어요. 다 해놨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승민이가 외제차 딜러인 거 알지? 승민이한테 말 다 해놨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전화와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집은 나 몰라라 하고 차를 바꿔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사귀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빌려드린 법이 어딨냐고 남편이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 해. 저랑 남편이 같이 공동으로 먼 돈도 아니고 제가 회사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판 돈인거려. 거기다가 신우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 해. 내 동생 시댁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돈 끌어다가 도와주냐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부부사의 의리도 없어 저에게 신우랑 비교를 해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여기서 반전인 건 신우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무척이나 부자였어요. 신우가 영어 하나만 죽어라고 공부하더니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신우네 시댁이 절대 돈 부족할 일이 없는데 돈돈거리니까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저에게 버려다주는 돈이랑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절에 잊고 있으니 기가 막혔죠. 뭐야, 내가 주식으로 번 돈 알아서 쓰겠다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왈가왈부를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데 알아서 쓰는 거지? 부부 사이에서 내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돈 좀 만졌다고 우리 사이에 갈라게 하고 그런 거야?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해야 하냐고요. 다른 사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전세금이 부족하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다가 언제까지 그 집을 유지하겠다고요? 당신도 분가하지 않고 그 큰 집에 살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외제차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집을 준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던가 내 돈으로 사려 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돈 한 푼 안 내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하는 건데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뭐지? 그 후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 1주가 지났는데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도 하지 않아요. 속으로 분노가 커져갔어요. 그러면서도 수익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상품권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말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품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루다가 600만 원을 5번 받았고 앞으로 15번 더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회피하니까요. 슬슬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 일단 잠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게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랑 다르게 참을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서 처가에 가서 3천만 원을 받아와 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승민이가 언제 차를 사겠냐고 물어보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참아 자존심을 버리려고 생각해서 내년에 사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당장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나도 승질이 나서 남편을 쳐다봤죠. 중소기업 다니는데 외제차를 끌고 다니겠다고 미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유지하며 살 건데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마나 돼서 외제차를 끌면서 허세를 부려? 우리가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애가 있었으면 외제차라도 사야 했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왜 입으로 두 마디를 못하냐고. 아, 나 사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당신이 차를 사주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다만 재미있는 애로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시하자 이 미친 남자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내게 동의할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날 내려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외제차 안 사준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서류부터 디미는 거야? 완전 기만 당한 거야? 이거 완전히 나를 사기치는 거야? 알지. 3천만 원 당장 들고 와. 너가 안 주면 내가 갈래. 장인, 장모 둘이 살면서 왜 그 집을 고소하냐고. 시골 작은 집 사고도 남겠던데. 아, 당장 3천만 원 안 오면 너 쫓겨날 거야.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해서 이 집도 공동명의인데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지.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내가 너보다 1,000만 원 더 냈거든.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생색을 내니 뭔 소린 거야. 지가 1,000만 원 없어서 못 냈다면서 왜 이러는지 짜증났어요. 시어머니에게 1억을 투자했다는데 그 돈 받아와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1억 투자했으니까 1억 2천 받아야지. 여태 받은 게 3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더 받아야 해. 20% 수익도 있으니까 원금만 따지면 7,500만 원이 남은 거니까 돈을 돌려주세요. 1억에서 이익을 빼고 투자 금액만 고려하면 500만 원씩 5번이므로 원금은 7,500만 원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갖다 주면서 시어머니가 적당히 당황해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하냐고 돌려달라고 한다면 20%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자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고, 어제는 정말 골치가 너무 아팠어. 그가 외제차를 사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겠다며 서류를 들어줘야 했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어. 그녀가 미쳤나 봐. 쥐약을 먹었다니. 나는 씩씩거리는 남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은행에 있어서 내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내일까지 돈을 송금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남편은 화를 내며 얘까지 하는 바람에 엄마는 그동안 있었던 상품권 투자에 대해 언급했지만 왜 내게 말을 안 했냐고 했다. 진실로 배신감을 엄습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돈을 벌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튿날부터 장모님이 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급작스런 연락 두절에 당황했고 기분도 좋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자 시아버지가 나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왜 왔냐고 물으셨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전 어머님과 연락을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님 좀 부르세요. 너네 씨에 미친 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라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빌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야 받았다. 그러자 바로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분위기를 느낀 나와 의아한 시아버지, 그 안에서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아늑한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엄마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분이었어요. 마침내 결국 예움 올렛 상품권을 구매하면 20%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여쭤봤지만 사람들은 모두 제게 비웃음을 보내더군요. 그런 것이 어딘가에 있을 리 없잖아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전 국민 모두가 상품권에 투자하겠죠. 하지만 제 남편은 아울렛의 총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 프로모션에 대한 것은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모르겠다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사기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봤어요. 요즘엔 그런 사기꾼들이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속은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듯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묽게 소토마마 멋은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생전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부터 시작해서 금 소품까지 그 안에는 다양한 유용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물건을 찾게 되었을 때 종교하게 되었죠. 살펴보면서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왔다가 아버지가 부딪혀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그거 너희 어머님이 얼마에 한 가방인데 문제라도 있니? 이 가방은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누가 돈으로 샀는지. 엄마가 직접 사서 가져온 거야? 아이고, 내 시어머니가 요즘 탑을 만나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사온 거 같은데 싸구려 아니니?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 가방은 800만 원짜리 명품이야. 대기가 차면서 살아야 하는 거대한 가방이라고 해. 그런데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800만 원씩 하는 가방을 산 거지? 아버지는 800만 원이라는 말에 거품을 물면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 순간부터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준 돈이라고 했던 건 이자가 아니겠어요. 100만 원이 전부일 테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받은 이자야. 그 투자로 인해 시어머니를 믿게 되었고 나는 1억을 투자해버렸는데 시어머니의 음모가 있었어요. 내게 1억 받아가서 본인 소비하는데 썼던 거야? 다시 말해, 한동안 나랑 함께 나왔던 것이고 너희여 모든 것을 받아온다는 거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야? 폭망한 돈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뉴스를 보며 주식 투자 정보를 찾던 시어머니가 폰지 사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빼앗아간 1억 원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벌랑비를 하며 남은 돈을 모두 날려먹었어요. 이 모든 일이 사실로 확인되자 부들부들 떨리는 몸과 실망이 교차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시어머니는 진심이 없는인지 당돌한인지 그런 짓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요. 엄마의 소망을 이루어주려는 저의 노력도 아깝게 여겨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상담하지 않고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해 판단하는 건 실수입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품권으로 돈을 번 적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망쳤지만 뭐 어쩌겠어요. 정신 차린 후에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실수한 것도 참아봐요. 제 지금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 쟤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걱정을 무시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는 나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사건을 맡아주기로 했다. 남편은 아쉬운 듯하게 돌아가며 나를 따르기로 했다. 내가 아이러니한 나의 행동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만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허전한 것은 채워지는 것 같았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 테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연구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넣고는 카메라를 특종으로 조작하고도 분명한 증거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자 비겁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뺏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본책은 친권상 및 타공간상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 변호사는 잔인하게 제재할 예정입니다. 설정한 사기죄는 매우 확실하고 추적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기꾼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이 난 후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도 그 얼굴을 볼 때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보같이 어디론가 전화를 막 걸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에게 제가 지금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거겠죠. 한참 동안 목소리가 떨리는 정도로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내가 지금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도 나랑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보고 살겠다고 이런 일을 하냐? 이거야. 우리 엄마가 빵이라도 가게 되면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인사는 어떻게 올 거야? 온 친척들이 너한테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거 다 견딜 수 있어? 내가 미쳤냐? 이런 일을 겪고도 너랑 같이 살게. 내가 너랑 왜 살아? 차 안 사준다고 이혼 서류 들이미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부모님이 3천만 원 없어서 내쫓겨나게 생겼는데도 외제차 사달라며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혼해야 하는 거야. 변호사님 여기서 이혼소 송접수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눈을 반짝이면서 본인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편은 변호사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거라면서 나는 화를 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쇠뿔을 당연히 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르며 발광하는 것을 보며 이혼 소장까지 작성해 버렸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니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해보니 갑자기 이렇게 되는 법이 어딨나요? 나는 남편의 말 한쪽만 들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를 따라오던 남편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나를 보고 입구에서 뚝 서버렸어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를 사기로 신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싸고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사라지면서 아마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투자할 것들을 필요로 했기에 보낸 연락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불행 중에 다행인 일이에요. 더군다나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송금한 돈을 사용해 사치를 부린 증거가 카드 내역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원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친족은 고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형사적인 방법 대신에
민사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거나 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사치 비용은 전부 나의 지갑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어 시어머니는 전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부모와 남편은 얼굴에 먹구름이 들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통해 아파트만 반씩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차를 사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난 월급을 모아서 1억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걱정하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시어머니가 빌려준 전세금을 갚기 위해 결심했다. 모든 법정 판결에 따라 일이 진전되었고 이전 시모는 이전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고 산다고 한다. 그들은 내게 갚아야 할 1억의 돈을 갚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법정이자가 높아지니 빨리 갚아야 한다. 내 돈은 다 갚으려고 하니까 아무런 혜택 없이 모든 것을 받아낼 것이다. 그 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외제차의 명품 가방까지 살 생각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